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는 논리 개념을 활용한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듈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논리 유형의 문제들을 풀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논리 개념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동영상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동영상으로 명제 추론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내용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채용 필기 시험에 필요한 논리 개념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 하시는 그런 개념들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밑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채용 필기 시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사소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정밀하게 면밀하게 따지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채용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필기 시험은 객관식 필기 시험이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리나 논리적 오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필기 시험에 나오는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수준에 맞춰서 설명드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논리 유형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명제를 이용한 추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제를 이용한 추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론이라는 건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행위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전제가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도 적어 놨어요. 간단한 예도 밑에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추론이라는 건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이런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행위는 사실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론이라는 걸 새로운 내용으로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늘 활용해 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거나 여기 쓰여 있는 어떤 문장을 읽고 나름대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추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새롭게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보실 필요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판단을 할 때 유사한 판단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라는 거. 명제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참이든 또는 거짓이든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참인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전부 다 참이라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인 명제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 문장을 가지고서는 논리적인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추론이라는 건 그리고 그 안에서 활용하는 이런 명제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야 돼요. 엄밀하게 문장이라는 표현도 명제라는 걸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채용 필기 시험 수준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이어가면 필기 시험에서는 어떤 문장이 또는 어떤 조건이 어떤 진술이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걸 뭐 못 박아두고 풀이를 하게 되고 또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도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따져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결국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도 만나게 되겠지만 혹시 어떠한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면 사실 그 명제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은 활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일단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명제의 참과 거짓이라는 거는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중요한 건 거짓인 명제는 항상 반드시 옳지만은 않은 것. 그러니까 발레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명제가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넘어가면서 설명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제 문제를 풀 때는 기호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또는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도 좀 이런 기호에 대해서 정리를 우선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채용 필기 시험에서는 굳이 기호를 이용해서 풀 필요 없는 그냥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초반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학습하고 있죠. 학습하고 있을 때, 이 개념은 이런 의미이고, 이러한 개념은 또 어떠한 의미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올바르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활용되는 기호에 대해서도 이 기호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기호를 활용한다라는 건 어쨌든 어떤 문장, 뭐 명제라고 할까요? 명제의 의미를 우리가 뭐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기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뭐 걔네들의 이제 표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그러면 명제 문제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호들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호는 화살표예요. 자, 이 위에도 적어놨는데요. 자, 보통 이제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명제를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명제를 지금처럼 비가 온다, 화살표, 소풍이 취소된다. 라는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건이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좌측에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성립되면 일어나는 결과를 오른쪽에 이렇게 써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하죠. 자, 그래서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요 요소들만 뽑아서 단어로서 이렇게 써놓고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함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의미는 뭐냐? 자,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된대요. 자, 누군가가 소풍이 취소되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풍이 취소되었다, 취소되지 않았다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답변을 비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비가 왔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지금 주어진 요 명제대로라면 비가 왔기 때문에 소풍이 취소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가 왔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뭐 보통 전건이라고 하는데 전건의 내용이 후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뭐 얘는 의미상 그렇다는 거지 뭐 필기시험 문제풀이 할 때 함축이라는 단어를 크게 활용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건 B라는 이 단어가 이제 소풍이 취소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개념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명제는 비가 온다라는 것이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더 작은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바깥에 지금 빗금치고 있는 요 영역은 뭐냐? 비가 온 건 아니지만 소풍이 취소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소풍이 취소된다라는 게 이퀄 비가 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빗금친 영역. 다만 비가 온다라는 건 어때요?
비가 온다라는 건 요 안쪽 영역이라는 건데 반드시 소풍이 취소되는 그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풍이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로 포함한 다음에 설명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애들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게 설정이 가능하면 항상 A 화살표 B라는 명제가 뭐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더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건 어떤 문장을 부정하는 걸 말해요. 비가 온다라는 문장을 부정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문장을 부정한다라는 건 그 뒤에 오는 서술어를 부정하는 건데, 얘네를 만약에 간단하게 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물결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동치. 요거는 개념 자체는 쉬운 개념이지만 어쨌든 논리학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등식을 쓸 때 활용하는 이 등호 있죠? 이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수도 이퀄 서울이다라는 이런 의미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라는 문장이랑 경복궁이 있는 곳은 서울이다라는 이 두 개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이다라는 걸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동치라는 건 다시 설명하면 어떠한 문장이 참이 되는 상황이 있고 거짓이 되는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이 되는 상황이랑 거짓이 되는 상황이 일치한 그런 두 가지 명제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 기호, 좌우에 있는 애들은 그냥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애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좋은 거죠. 자, 넘어가고 그다음 그리고라는 표현. 우리가 사과 그리고 배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된 애들은 전부 다라는 의미예요. 사과 그리고 배 둘 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세 가지 다.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걔네들 전부 다를 말하는 거여서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그리고 배로 이렇게 표현하면 사과와 배를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뭐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제를 설명할 때 집합을 많이 이제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오른쪽에도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지금도 뭐 교집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얘네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논리학의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집합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거고 자,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명제를 연언이라고 해요. 연언. 그냥 이런 형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명제를 연언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는 뭐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정확한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또는인데, 뭐 영어로는 우리가 오어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표현이죠. 축구 또는 야구, 축구나 야구, 뭐 이런 개념으로서 축구를 좋아하거나 야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표현을 선언이라고 해요. 저는 선택지가 있다. 라고 해서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한다. 라면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야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둘 다 좋아할 수 있다. 무엇을 좋아해도 또는 둘 다 좋아해도 상관없다.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선지가 있다. 선언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언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선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포괄적인 상황이 있고 대체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문제에 따라서 A 또는 B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A와 B가 둘 다 가능한 상황과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옆에 써 놓은 것처럼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둘 다 좋아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포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적인 상황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뭐 2학년에 올라갈 때 반배정을 받는데 반 7반 아니면 8반 중에 배정을 받는다고 합시다. 7반이나 8반, 7반 또는 8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반배정 할 때는 어때요? 7반이면 7반이지 뭐 7반과 8반을 동시에 이렇게 배정받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인데 우리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A 또는 B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문제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되게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애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애들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A라는 애들은 전부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P라는 애들은 전부다. Q야. 이렇게 표현할 때, 요 명제를 이제 전칭 명제라고 하는데, 요 명제에서 요 상단에 있는 이 기호가 알파벳 A를 거꾸로 뒤집은 기호예요. 전부, 모두를 의미하는 기호인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 어떠한 대상이 존재한다, 있다. 있다,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알파벳 E를 이렇게 써서 명제 앞에다 이렇게 붙이곤 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P라는 애가 P라는 것들 전부 뭐 이런 의미고 어떤 P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어쨌든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요 기호가 분명히 다르죠?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문제풀이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호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봤고요. 좀 이어서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명제 추론을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장이 어떠한 명제고 이 명제가 어떠한 의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필기시험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명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 뭐 여러 종류의 명제가 있겠지만 채용 필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제들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가언 명제예요. 사전적으로는 가언적 판단을 나타낸 명제라는 의미인데, 가언은 여기도 쓰여 있지만 어떤 조건을 가정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언 명제를 조건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만약 P이면 Q이다라는 이러한 가정이 실제로 옳다라고 판명이 되거나 성립되었을 때 우리는 Q라는 뭐 결론이 일어날 것이다. Q도 성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뭐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명제를 가언 명제라고 해요. 기호로는 자, 아까 봤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제 비화살표 Q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언명제를 문제풀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 A면 B다라는 명제. 자, A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 B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 B라는 것이 또다시 다른 명제의 조건이 된다면
얘네들이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A이면 B고 B이면 또 C니까 A면 C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화살표를 연결하면서 도식화를 해 놓는다면 여기에서 A면 C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원 명제에서 활용하는 어떠한 규칙인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추가로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진 않을게요. 자, 얘는 이러한 규칙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동치,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치가 뭐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봐도 되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명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문장에 P와 Q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P인지 Q인지 not P인지 not Q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두 개의 명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값, 참과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같다, 동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우죠. 대우라는 개념으로. 대우명제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우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우라는 개념이 이 두 개의 명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명제의 대우명제가 오른쪽에 있는 명제고 오른쪽에 있는 명제 not Q이면 not P다의 대우명제가 P이면 Q이다인 거죠. 자, 밑에 나와 있는 진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P와 Q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원 명제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형태고 그 명제의 역,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그 다음에 대우라는 건데 이름은 중요하진 않고요. 대우 명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밑에 적어 놓은 걸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4개의 명제가 이 P와 Q의 상태가 뭐 P인지 not P인지 Q인지 not Q인지에 따라서 이 명제 자체가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를 표현한 그런 진리표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본 이 가온 명제랑 그 명제의 대우 명제가 어때요? 참과 거짓이 되는 상태가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표현하는 거고 역과 가온 명제를 비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부분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어도 그거의 역은 거짓이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반대인 상황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여러분들 가원 명제가 참이면 잘 보세요. 이 가원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말하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을 말하는데 이때 이 가원 명제의 역, 이, 대우를 비교해 보면 역은 세 번째 상황에서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이도 마찬가지죠. 대우는 동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가원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인데 가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과 이가 마찬가지로 참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억을 할 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떠한 가원 명제랑 대우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원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가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에요. 근데 역과 이와 같은 이런 애들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자, 제가 명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은 어떻다고 했죠? 명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모를까? 추론 과정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원 명제가 주어졌을 때 함부로 역과 이도 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흔히 이런 것들을 좀 실수로 잘못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함부로 여러분들이 PQ의 위치를 뭔가 바꿔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꿔서 생각한다거나 부정기호를 뭐 이렇게 넣어서 생각할 때 잘못 체크하면 문제풀이에서 좀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표현한 이 명제는 선언이죠. 자, 선언인데 얘 어때요? 바로 옆에 쓰여놓은 거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참 거짓이 일치하죠. 얘도 논리적으로 가업명제 P면 Q이다랑 동치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업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랑 나피 또는 Q라는 이 명제가 논리적으로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종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서 가업명제를 선언으로 생각하거나 선언으로 나와 있는 명제를 가업 명제로 바꿔서 판단할 때 문제풀이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정언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언 명제는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표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개념이에요. 뭐 그렇기는 한데 채용 필기 시험에서는 제가 단순하게 뭐 전칭 명제, 특징 명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전칭 명제는 어떠한 집단 전체를 규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명제 자체에 모든 P는 Q이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로서 쓰이고 전부 모두를 의미하는 자 기호 알파벳 A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만 이 명제는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도 채용 필기 시험에서는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모든 A학교 학생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 전칙 명제가 참이라면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난 어떤 사람이 A학교 학생일 때 A학교 학생이라면 그 사람 노래 잘한다라는 이 명제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칙 명제가 참이면 말투만 조금 바꾸면 이러한 가언 명제도 참인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가 길 가다 만난 어떤 사람이 A학교 학생일 때 그 사람을 노래를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 명제, 이 가언 명제가 항상 참이라면 아마 그 근거는 A학교 학생들 전부 다 노래 잘한다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서는 전칙 명제랑 가언 명제는 그냥 유사한 의미이다. 뭐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따로 다른 용어로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필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 채용 필기 시험 수준에서는 그냥 유사하게 활용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 뭐 유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논리적으로 동치인 명제가 대우 명제랑 아주 유사해요. 이거는 이환이라고 하는데 P와 Q의 위치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죠. 모든 A학교 학생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명제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A학교 학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 명제와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마치 대우 명제처럼 전부를 의미하는 이 기호 알파벳 A를 제외하고는 뭐 동일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한 모든 P는 Q이다 라는 명제랑 모든 Q는 R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어도 똑같이 우리가 P, Q, R이 화살표로 연결되니까 모든 P는 R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알파벳 A를 제외하면 그냥 가원 명제로 판단하는 거랑 동일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뭐 실제로 어떤 문장에 뭐 전부, 모두라는 표현이 없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서는 막 가원 명제랑 뭐 전칙 명제를 이렇게 혼용해서 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구분을 해야 한다면 언젠가 이 뭐 전칙 명제든 가업 명제든 그 명제를 부정해야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뭐 깊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데 부정을 할 때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관련 문제 풀 때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은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명제 보겠습니다. 특징 명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P는 Q이다는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있다,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알파벳 E를 이렇게 앞에 붙이고요. 다만 얘는 앞서 설명드린 다른 명제랑 명백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대우 명제와 같이 P와 Q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동치인 명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기호가 들어가지 않죠. 단순하게 P와 Q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뭐 환위라고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얘네들이 차이가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특징 명제를 가지고 대우 명제처럼 바꾼다라는 개념 자체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명제가 전칙 명제냐, 특징 명제냐, 가원 명제냐라는 걸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풀이에서 당연히 잘못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특징 명제는 사실은 이 의미예요. P와 Q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나 뭐 사람, 사물,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면서 대상을 규정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름을 같이 알고 있으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대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 써요.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문장은 어떤 저의 친구는 부산 사람이다, 부산에 살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해 봐요. 제 친구이면서 부산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냥 이 친구라는 개념, 저의 친구라는 개념과 부산에 살고 있다라는 그냥 이 개념, 이 두 가지를 특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 간에 선후 관계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 화살표가 의미가 없어요. 해석도 제가 P와 Q라고 했죠? Q와 P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얘네들의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P와 Q의 위치를 바꿔서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저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동치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얘네는 이제 대우명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꾸기 때문에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명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살표라는 이 기호는 직관적으로 이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 화살표 B랑 B 화살표 A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화살표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특징 명제는 어떻죠? 화살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PQ의 방향,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써요. P 그리고 애초에 해석이 P와 Q죠.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이 X면 X로, 모르면 X로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 썼던 거 다시 쓰면 음, 친구이자 부산에 살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뭐 이름이 철수면 철수가 있다. 뭐 이렇게 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제 친구 중에 부산 사는 애 있어요. 어떤 애? 어떤 애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어떤 애 부산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떤이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정원 명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는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전칙 명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P는 Q이다라는 형태죠. 이 말은 P인 것들을 Q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P인 것을. 자,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볼게요. 모든 남학생은 축구를 잘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친구 철수가 있는데요. 그 철수가 남학생이라면 축구를 좋아한다고 판단해도 되죠? 남학생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들을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칙 명제가 활용이 될 때는 P인 애들을 Q라고 판단해도 돼. 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특징 명제는 방금 썼던 대로예요. P와 Q라는 대상이 있다라고 활용을 하고, 우리가 추론해서 활용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할 때도 있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봐.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네? 이 물건은 뭐 비싼 물건이겠어. 좋은 물건이겠어. 아니면 누가 쓰던 물건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음, 뭐 약간 수동적인 애예요. 이 특징 명제를 가지고 뭐 대단한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징 명제 그 자체가 다른 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특징 함축이라는 추론 규칙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추론은 연역 추론이라는 거고 연역 추론이라는 건 어떠한 형식을 띈다면 해당 전제가 참일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100% 보장이 되는 그런 애들을 말해요. 그 연역 규칙 중에서 특징 함축이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전제가 있으면 맨 아래 나와 있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100%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봤듯이 모든 남학생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고, 자, 철수라는 학생에 대해서 이 친구가 A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A 고등학교에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학생이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수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축구를 좋아한다는 판단을 한다고 해서 철수가 A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A 고등학교 학생이랑 얘가 갖고 있는 남학생이라는 이런 특성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새롭게 추론한 건 얘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이런 사실인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두 문장입니다. 철수는 A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떤 남학생은 A 고등학교에 다녀. 이런 기본적인 명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때 나오는 결론이 그 학생이 축구를 좋아한다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A 학교에 다닌다. 이거 동일 인물이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밑에 적어 놓은 내용은 제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렇게 푸는 게 조금은 저는 편하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일일이 따져보진 않을 건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연역 추론에 활용되는 추론 규칙이에요. 앞에서 존재함축이라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따져봤는데요. 요것들 외에도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론 규칙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기호를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P와 Q에다가 적당한 걸 넣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랑 결론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전제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본 다음에
해당 결론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적절한 사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납득을 하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새로운 공식으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충분히 다 활용을 해왔던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례를 만들다 보면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사례를 만들면서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귀류법 설명드릴게요. 귀류법의 이제 전제는 P이면 Q이다랑 P이면 not Q이다라는 이런 두 개의 전제가 있을 때를 말해요. 형태로 볼 때는 뭐지 싶으실 수 있지만 이거의 틀은 이제 구조는 간단합니다. P라는 가정이 있죠. P라는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자, Q라는 결과랑 not Q이다라는 결과가 둘 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명제는. 근데 Q와 not Q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말은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이 잘못됐다, P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건데 제가 간단한 사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정확하게 Q, not Q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 모순적인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A가 어떤 사건의 범인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두 가지가 확인됐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추론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내릴 수 있는 어떤 결론 중에 하나는 A가 범인이라면 자, 그 범행이 일어났던 당시에 현장에 있었겠죠. 이거는 A가 범인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뭐 수사를 한 결과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죠. 제가 뭐 추리소설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얘가 범인이라면 그 시간에 범행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어, 요 뒤에 있는 내용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어야겠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날 수 없어라는 결론이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A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모순적인 상황을 확인해서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찾는 이것도 뭐 추론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라는 걸 배울 때 간단하게 무언가를 증명할 때 활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 뭐 얘네 정도는 조금 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정리를 해보신다면 간단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사례를 잘 못 만들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볼 내용인데요. 이거는 논리의 형식적 오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그 논리가 내용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비형식적 오류라고 해서 저희가 문제 해결 능력 시간에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뭐 간단하게 봐야 하는 뭐 흑백 논리의 오류와 같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여기서는 형식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그런 오류들을 적어놨고요. 이런 애들을 형식적 오류라고 하는데
문제 풀 때 잘못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거 간단하게 예로 들면, 자, 시험을 봤을 때 70점 이상을 받으면, 용돈을 준다고 부모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70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자, 우리 70점 넘기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선 어떻게 생각해요? 70점 넘기면 용돈 준다라고 했는데 70점을 넘기지 못하면 아, 용돈 못 받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죠. 근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70점을 넘기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한 걸 보고 용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70점을 넘기지 않아도 용돈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돈을 안 준다라는 게 잘못됐다, 발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돈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오류이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전건이 부정되었을 때 나오는 결론이 오류라고 해서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문제없이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용돈은 안 받겠지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필기 시험에서는 단 하나의 발레라도 존재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자, 밑에 있는 두 개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면 특징 함축의 오류라는 건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친구 중에 어떤 애는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제 친구 중에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가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부산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산에 살지 않는 친구도 있겠네 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죠.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같은 개념인데 어떤 부산에 사는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겠네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산 사람이 전부 다 제 친구인 건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사람 중에 제 친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부산 사람 중에 제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뭐 옳은 판단이 되겠지만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거를 잠깐 이렇게 얘만 이렇게 바꿔서 P와 Q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땐 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재 함축의 오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이 전제는요. 애초에 어떠한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P라는 애들이 전부 다 어떻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외계인은 아마도 생명체겠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생명체가 아닌 걸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생명체가 아니면 외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명제는 참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죠.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든 없든 확인이 안 된 이 상태에서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모든 외계인은 생명체라는 이 명제가 잘못되진 않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외계인은 생명체이다. 이게 잘못됐어요. 왜인지 알려줄게요. 어떤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외계인 중에 어떤 애, 누군가, 일부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전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외계인 중에 일부도 생명체이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맞겠지만 애초에 그렇게 해석하는 명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명제에 굳이 왜 이 기호를 쓰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참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체인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전칙 명제랑 특칙 명제가 참이 되는 상황과 거짓이 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칙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특칙 명제가 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 기호를 일부 또는 뭐 집합으로 봤을 때는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 추론에 대한 기본 이론이었고요. 아마도 다음 동영상에서 지금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문제풀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대표 유형은 어떠한 애들인지 다뤄보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명제추론 기본 이론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